반갑습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사냐를 이제 곱게 물들였던 나뭇잎들이 어느새 하나둘 그 새로운 잎에게 양보를 하고 낙엽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인과와 영생이라는 실상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신영복 선생님께서는 진정한 문화는 사람들의 심성에 씨를 뿌리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성숙해 가는 것으로 문화는 사람에게서 결실되는 농작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일원문화연구재단은 원기 76년 소태산 대종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일원문화 창달을 통해 교단 발전과 참문명 세계를 건설하자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79년부터 93년까지 약 15년 동안은 원불교 문화를 정착해 가기 위해서 교단의 당면 과제들을 선행 연구 과제로 삼고 초기 유물과 사적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출판, 홍보,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교화를 통한 콘텐츠 개발 등 참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교화의 다변화를 준비해 왔고 그 연구 성과물들은 교단의 정책이나 교화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원기 94년부터는 정책연구소 지원 사업으로 잠시 일원문화연구재단 자체의 사업을 중단해 오다가 오늘 10여 년 만에 다시 21세기가 2세기 원불교회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다시 디지털 시대와 탈종교 시대의 원불교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고 개벽 종교로서의 원불교의 문화적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는 근본 학술대회가 원불교의 역동성과 생생약동하는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국제적인 학술 교류의 장으로 나아가기를 염원해 봅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협력해 주신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과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많은 지혜와 고견들이 활발하게 소통되고 나눔의 장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신대학의 신광철입니다. 제게 주어진 그 주제가 21세기 종교문화의 새로운 모색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원불교를 중심으로 이번 전체 그 테마와 연관지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오늘 그 드릴 말씀의 순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의 시대의 그 21세기 종교 문화가 어떤 지향을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참고로 저는 종교학을 공부를 했고 학위 논문 주제는 비교 종교 쪽으로 논문을 했습니다. 20세기를 우리가 흔히 경제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경제 시대에 교육받고 경제적 그런 산업적 그런 발상 속에서 자라온 그런 인물이고요. 그런데 제 자녀 세대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죠. 문화의 시대라고 하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만 경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산업의 시대, 그러니까 업의 시대이고요. 그래서 산업의 시대는 항상 성장과 발전을 모토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나 국가가 개인이나 시민보다는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21세기 인간과 20세기 인간은 상당히 다른 지향을 살아왔기 때문에 세대 간의 소통이 쉽지 않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발전의 시대의 종교 역시 개인과 시민의 영적인 복지 차원까지는 세심하게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21세기가 문화의 시대를 지향하게 되었다는 점은 그런 점에서 종교문화 측면에서도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숨결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개개 인간 삶의 숨과 신앙의 결이 남긴 발자취를 저는 문화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문화가 어느 정도 성숙해서 시대 정신이 변화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다가 언론 기사가 눈에 들어왔는데 먹고 사니즘에서 함께 사니즘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제가 원고를 쓰고 보내고 나서 봤던 기사인데 상당히 눈에 들어와서 여기 적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21세기 종교 문화가 문화의 시대에 이제는 문화적인 종교를 지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불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문화예술적 그런 그 차원까지 확장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글을 정리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적인 종교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개개 인간 삶에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이웃과 더불어 숨결을 나누는 공생의 문화를 비전해야 되고, 세 번째로 미래의 역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사실 미래의 역사라고 한 단어는 어불성설이죠. 미래는 오지 않았는데 그걸 기록하는 역사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제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저술가가 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미래를 역사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는 하라리의 발상에 저는 동의하면서 종교적으로는 이게 우주적인 비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선 그 이야기에서 빛, 공생, 비전이라고 한 세 개의 키워드를 끄집었는데 그 세 개의 키워드를 놓고 볼 때 원불교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제3자로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원불교에 대해서 몇 편의 글을 쓸 기회가 있어서 이제 공부를 아주 그냥 소략하게 한 셈인데요. 그런 아주 소략한 공부를 바탕으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첫째로 생활 종교를 지향하면서 개개 인간 삶의 가치를 조명해왔던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웃 종교와의 연합 운동을 어쩌면 원불교의 스케일에 걸맞지 않게 열심히 해오신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명사의 비전, 전개 과정에 대한 관심과 비전을 항상 제시하려고 애를 써온 그런 종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원불교가 21세기 종교 문화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실시함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종교학을 전공하고 종교학 공부를 했지만 지금 현재는 문화 콘텐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학문적인 기반에서 문화 콘텐츠학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인 동시에 문화 콘텐츠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콘텐츠가 되어서 인류의 삶 한복판에 깊숙하게 관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시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에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콘텐츠와 눈 뜨면 콘텐츠와 함께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봐야겠죠. 21세기가 문화 콘텐츠의 시대라는 점은 현생 인류가 본격적으로 문화를 향유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문화 콘텐츠학은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과 맥락에서 무엇을 향유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향하는 가치와 영향은 무엇인지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 콘텐츠학의 학문적인 주제를 미디어론, 콘텐츠론, 가치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오늘 그 강의에서는 미디어론과 콘텐츠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론이죠. 그러니까 원불교의 매체력인데요. 제가 원불교를 공부하면서 원불교가 아주 일찍부터 미디어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는 문화 운영 및 문화 콘텐츠 발굴에 잠재력과 실천력을 구비하고 있고 일찍부터 매체로 활용한 문화 포교 혹은 교화에 교단의 역량을 쏟아왔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사이버 교화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다양한 매체나 콘텐츠를 통한 문화적인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교단 홈페이지, 제가 지난 학기에 신종교와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학술대에서 신종교 종단의 그 홈페이지들을 좀 분석한 바가 있는데 그 현재 시점에서는 원불교가 가장 잘 반응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교단 홈페이지, 그다음에 올드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원불교 신문, 월간, 원강, 그리고 방송, 그다음에 IPTV 전체적으로 전방위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참 잘 갖춰 놓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교화인데요. 이거 아마 제가 자료를 아무리 검색해도 최근에는 안 나오는 걸 봐서 활동은 중단하신 게 아닌가. 근데 사이버 공간은 중단할 필요가 없는 공간인데 지금 현재 중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그 20세기 말 21세기 초의 밀레니엄 국면에서 아마 이런 시도를 한 종단은 대한민국에서 원불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이버 교화의 상징적인 활동으로 사이버 교부를 임명했습니다. 원교선 교무님하고 원법선 교무님이신데요. 요 위에 계신 분이 원법선 교무님이십니다. 혹시 뭐 상담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론 뒤에서 인간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제가 원불교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교무라고 한번 쳐봤더니 요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고고싱, 뭐 고마워요 그러면서 눈에는 하트 뿅뿅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불교의 콘텐츠력을 볼 때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콘텐츠론인데요. 원불교는 문화 원형 및 문화 자산이 지니는 중요성을 실천적 맥락에서 주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게 스스로의 역사와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갈무리하려는 노력인데요. 제가 볼 때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 노력을 성실하게 해오신 것 같습니다. 기록물 관리, 성지 보존 및 활용, 박물관을 통한 콘텐츠 전시 및 소통. 아마 한국의 종교 영역에서 가장 그래도 체계적인 박물관 전시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단이 아닌가 싶고요. 기록물 관리, 성지 보존 및 활용, 박물관을 통한 콘텐츠 전시 등의 노력은 콘텐츠력의 인프라 조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이따 두 번째 발표하고도 연관되는 건데요. 원불교 기록관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요. 기록관리 개념을 제가 살펴보니까 상당히 그 정확한 그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적법적절하게 생산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기록을 폐기하고 증거적 가치나 연구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을 기록관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 보존을 넘어서 활용의 차원까지를 아우르는 것으로서 적극적 의미에서의 기록관리 개념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선진화된 그런 개념이 이제 이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불교 성지인데요. 원불교 성지 연구 분야에서는 우리 박맹수 원장님께서 아주 묵직한 논문을 발표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영산성지, 변산성지, 익산성지, 만덕산성지, 성주성지 등 5대 성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원불교 성지 조성 사업이 원불교의 역사를 갈무리할 뿐만 아니라 원불교가 지닌 성스러움의 현재적 체험을 가능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원불교 성지와 관련된 그 데이터들은 원불교 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불교 교단 구 홈페이지에 이 부분이 상당히 강력한 무기였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약화된 측면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원불교는 콘텐츠 인프라를 통해서 축적된 문화 운영의 활용 내지는 콘텐츠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통해서 콘텐츠 수원 혹은 발전소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게 몇 가지인데 첫 번째가 문학자원과 의뢰의 콘텐츠화인데요. 최근에 원불교 연구에서 좀 두드러지게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연구들이 선시라든지 가사, 여행담 등 문학자원 그리고 성가와 의뢰에 대한 재해석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문학 콘텐츠를 원불교 문학 콘텐츠를 창작하는데 기왕의 전통적인 그런 자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원과 그러니까 살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실제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도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났던 그런 분들이고 제가 소태산 대종사님과 관련해서 한번 꼭 좀 대대적으로 좀 재현해보고 싶은 콘텐츠가 깔깔대소회 같은 그런 자원입니다. 두 번째로 저도 이제 종교학 공부를 하면서 원불교 은덕을 많이 입었습니다. 원불교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데요. 과거에 20세기에 경제 시대에 원불교가 제일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종교문화 관련 학술대회를 열어가지고 그때는 사실 종교문화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두꺼운 단행본 한 권씩 묶어주는 그런 시도를 했었거든요. 언제부터인가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덕을 굉장히 많이 잊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이제는 뭐 그럴 필요가 없어지긴 했죠. 뭐 클릭만 하면 다 모아지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그렇게 아날로그 연구서를 소장할 수 있는 것은 연구자들한테 큰 기쁨이거든요. 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종교문화 관련 학술대회를 통해서 종교문화에 대한 열린 담론을 주도해왔고 원불교의 공공적인 리더십을 보여준 그런 사례로 저는 꼽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공공적인 리더십이 문화예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그 공공적 리더십을 발휘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소태산 작은 영화제. 제가 일부러 여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참 원불교가 참 그 규모는 작지만 꽤 알찬 시도들을 하고 있는 그 흐름을 제가 늘 읽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작은 영화제. 작은이란 말을 붙였지만은 울림은 굉장히 큰 그런 영화제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원광대 원불교 사상연구원과 교정원이, 원불교 교정원이 같이 공동 주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제라고 하는 것은 아카이브 기능도 갖고 있는 게 영화제이기 때문에 연구 기능과 그 다음에 교단의 그 교화 기능이 같이 결합되어 가지고 시도를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문화사회부가 이렇게 함께 하면은 더 이제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있었던 거이고, 주제는 생명과 소통이라고 하는 주제로 였습니다. 그래서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원불교가 지향하는 세계관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고요. 길어서 못 썼습니다만은 이 모든 일들이 자원봉사 포맷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저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앞으로 계속될지 안 될지 저도 사실 확신이 서지는 않지만은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을 해주시고 꼭 익산에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그 잠깐 그 참여했던 그 축제인데요. 꽤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원불교 문화예술 축제 이제 2회째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21세기의 원불교가 2세기의 원불교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이 안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시를 통해서 원불교 2세기를 문화예술의 시각으로 전망을 한, 그러니까 전시가 굉장히 아기자기한 전시가 굉장히 다각도로 펼쳐지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원불교 문화상품 전시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탄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우리 김태훈 박사님께서 그 제가 감탄하면서 보고 있는 것을 선물로 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제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원불교 2세기를 연 예술혼, 그래서 겸전의 연이라고 하는 전체 주제를 다루고 있고, 원불교를 문화예술적으로 해석한 여기 계시는 6분, 그러니까 이윤택 선생님, 이철수 선생님, 저기 계시는 유동종 감독님, 원일 감독님, 김영수 작가님, 저기 계시는 정도상 작가님, 이분들이 개별적인 원불교와의 인연, 이것을 창작의 어떤 기반으로 삼아가지고 그걸 쏟아내신 그런 작품들을 한데 모아주신 그런 전시회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시도 세련되게 잘 되었던 그런 인상이 기억납니다. 자, 이제 22세기 원불교, 그러니까 2세기 원불교 종교문화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앞에 했던 이야기들을 갈무리해가지고요. 20세기 원불교, 1세기 원불교는 생활 종교로서 나름의 비전을 인류와 한국 사회에 제시해 왔습니다. 사실 경제 시대에 성장과 발전을 큰 그림을 그리는 종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개개 인간의 삶과 관련이 되는 생활을 언급했다는 점 대단히 저는 종교적으로 선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비전이 이제 21세기 원불교, 2세기 원불교는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문화종교로서의 비전을 가다듬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계속해서 그것을 확충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가 2세기 원불교에게라고 따옴표를 다는데, 이번 학술대회 주제이기도 하죠. 원불교 문화진흥 및 문화교류를 위한 21세기가 2세기 원불교에게 학술대회. 아마 최근에 제가 참석했던 학술대회 명칭 중에서는 가장 긴 학술대회 명칭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문화종교로서의 원불교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들을 보면 이제 앞으로 계속 발표하실 선생님들이신데요. 문화 인프라, 문화예술 일상기획. 저기 이두화 교무님께서 굉장히 새로운 개념들을 이게 발신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논문을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무릎을 칠 때가 많은데 이번 문화예술 일상기획이라고 하는 것도 1세기 온불교가 그 전제했던 생활종교라고 하는 그 프레임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아주 좋은 프레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문화, 인문디자인 등 21세기 첨단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제들은 새로운 100년을 걸어갈 2세기 원불교에게 21세기가 발신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2세기 원불교는 이렇게 발신된 메시지를 잘 수신하는 한편 그렇게 수신된 메시지를 문화적으로 가다듬어서 그 가치를 다시 세상에 송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콘텐츠화 측면에서의 방향을 보면 원불교 사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한국 종교사 및 근대사의 맥락을 고려해서 콘텐츠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세기 원불교는 굉장히 겸손하게 걸어오셨다 그러면 이제 2세기 원불교는 역사적인 책무, 한 세기가 지났기 때문에 한국사에 대한 책무, 한국의 미래에 대한 책무도 같이 짊어지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교단이나 교도와 같은 상층부뿐만 아니라 신도 대중의 삶과 신앙의 고뇌가 반영된 콘텐츠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개발되어 있는 원불교 예술을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재창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제언은 2세기 원불교가 문화 종교의 길을 걸어 나감에 있어서도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걸음을 통해서 2세기 원불교가 사람들에게 빛을 제시하고 더불어 공생하고 미래 문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빛, 공생, 비전이라고 하는 서론에서 던졌던 키워드를 다시 마감하면서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금방 소개받은 허남진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이제 원불교 문화 인프라 재구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원불교 문화의 정립과 그다음에 방향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문화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반 시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매체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화 인프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원불교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문화 인프라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좀 그거를 좀 축소해서 좀 제도적 기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2세기 원불교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라고 하는 부분. 사실 이제 원불교가 어떻게 추구했었던 부분은 바로 시대화 혹은 대중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라고 하는 힘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원불교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아까도 발표문에서도 이제 종교 문화 뭐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원불교 문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저 스스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문화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문화 인프라 구축 방향을 좀 이제 제도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2세기 원불교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라고 하는 부분.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죠. 불법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라고 하는 지향을 했었던 종교가 바로 원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원불교의 이제 문화 종교의 모습 역시도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어떻게 보면 종교의 시대화 혹은 대중화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세기 원불교 역시 현대 시대에 대한 정확한 안목을 통한 자각, 그 다음에 이에 맞는 원불교 문화의 대응과 변화는 원불교가 지향하는 불법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와 그 궤를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바로 원불교 문화가 나갈 방향도 이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후에 발표의 내용에도 있겠지만 4차 혁명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원불교가 그 문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윤희용 선생님께서 이제 그 신정교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세 단계는 뭐 첫 번째는 이제 창업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도 정착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전 편찬이라든지 교단의 사회적 확산을 어떻게 보면 주요한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로 제도의 정착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바로 문화의 창조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그 당시에 윤희은 선생님은 모든 대다수의 한국 신종교들은 제도 정착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원불교 역시도 바로 어떻게 보면 1세기 원불교는 바로 제도 정착기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2세기 원불교는 바로 문화 창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불교 문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도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화의 창조기, 즉 지금이 바로 어떻게 보면 원불교 문화를 창조하고 그걸 어떻게 보면 창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화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요즘의 젊은 세대라든지 많은 사람들은 바로 어떻게 종교의 교리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경전을 통해서 읽는 것보다는 바로 문화를 통해서 읽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종교 영화라든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종교가 가지고 있는 표상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소비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교리를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마음 공부라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 속에서의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교리가 시대화되고 어떻게 보면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종교적 세계관을 문화로 승화시키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문화를 통해서 사회와 소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원불교가 이야기하는 문화의 교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제 신광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의 시대는 문화의 시대 혹은 문화의 산업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넘어가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제 문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어떻게 보면 종교의 원불교의 문화적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문화의 경제, 문화 상품, 즉 종교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종교 문화 콘텐츠는 문화 진작을 위해 혹은 문화 진흥을 위해서 매우 소중한 영역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종교계에서는 종교 문화 콘텐츠 개발에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불교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템플스테이라든지 다양한 어떻게 보면 엑스포라든지 즉 어떻게 보면 불교 문화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와의 소통의 장치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2세기 원불교 문화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현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문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는 소통, 공감, 전승에 필요한 매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다양한 소통의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그 그림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불교가 다양한 신종교 혹은 한국 종교들 안에서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와 교회의 관심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문화 콘텐츠 활용과 향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단순하게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인들과 일반 대중과의 향유라고 하는 부분이 원불교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이 그림 자체가 보면 원불교 문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 일을 어찌할꼬 이게 다행히 오늘 그 원광대에서 오늘 그 공연이 있다고 했는데 아쉽게 저는 못 보게 됐는데 나중에 보고 싶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소태단 그 대종사님의 일대기를 어떻게 보면 뮤지컬 혹은 연극화시킨 것이 바로 이 일을 어찌할꼬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중과의 소통의 자리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불교의 또 소통의 방식이 바로 그 유튜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다양한 그 이미지라든지 혹은 영상 자체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소비를 하죠. 그래서 원불교 역시도 이 유튜브의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정보의 지식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원불교는 이 이북을 이제 공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흥미로운 것이 바로 카툰입니다. 요즘에 많은 그 젊은이들이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안에서 보고 있는 것이 대다수가 웹툰입니다. 이제 원불교도 바로 다양한 이제 카툰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음 방송, 그다음에 원불교 신문, 그다음에 월간 원광,
그다음에 한울한 신문처럼 원불교의 다양한 정보들을 사회로 환원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문화의 숲이라고 하는 것은 원불교의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흥미로운 것이 바로 법문 사경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외부로, 즉 스마트폰의 외부로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에서 편안하게 사경을 할 수 있는 장치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추모관입니다. 지금 요즘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사이버 교화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의 이 추모관으로 전달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성지에 대한 관심이라고 한 부분도 큽니다. 근데 요 성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많은 홈페이지에도 이야기가 있지만 원불교는 이제 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읽는 것보다는 보는 것, 즉 요즘의 시대에 맞는 흐름 속에서의 원불교 성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원불교 대사전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교단은 자신 종교에 대한 사전을 발간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원불교 대사전은 교단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네이버를 통해서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원불교와 관련된 지식 정보를 많은 일반 대중이 어떻게 보면 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다른 신종교 종단을 만나게 되면 그 종단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박물관입니다. 지금 뭐 대순진리회라든지 등등에도 지금 가장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원불교입니다. 그 중에서 바로 이제 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원불교 역사박물관은 그런 부분에서 가장 선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제 사이버 전시관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가지 않더라도 바로 어떻게 박물관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재에 맞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불교 안에서의 다양한 전시 기획을 했는데 사실 요즘 최근에는 좀 그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홈페이지를 봤을 때도 이전의 사업은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의 다양한 전시라든지 기획이라고 한 부분이 좀 멈춰져 있는 부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제도적 기반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러 가지 봤더니 이 다큐멘터리의 부분입니다. 사실 전주 MBC라든지 등등에서 원불교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제작이 되고 그것이 상영됐던 부분도 원불교의 힘이 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원불교 영상 콘텐츠 공모전 혹은 문화상품 공모전도 원불교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태달 장은영화제, 사실 제가 원불교 사상연구원에 있어갖고 이 부분을 같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요 앞부분에 1회가 들어갔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영화제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히 어떻게 보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영화제로의 발전이 모습이 명확하게 보였으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일을 어찌할 거라고 하는 연극, 그다음에 그 내용을 책으로 출판했다라고 한 부분도 원불교의 힘이라고,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불교 문화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단의 자료라든지 연구들을 제가 들춰봤는데 사실 원불교 문화와 관련된 학술대회를 몇 번에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원불교 문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개진이 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의 원불교 문화 진작을 위해서는 바로 원불교 문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이 지금의 가장 시급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종교와 문화라고 하는 관계는 문화와 예술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문화를 이게 일부분이 바로 종교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종교가 문화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문화가 종교에 영향을
주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종교와 문화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 종교라고 하는 부분도 이 종교와 문화의 중요한 관계를 드러내는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 문화의 진흥의 중요성, 아까 말씀드렸던 원불교 문화의 정체성의 확립이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소통의 장치입니다. 즉 사회와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원불교 문화를 진흥시키는 작업 자체가 바로 사회와 소통하는 어떤 방식의 발달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원불교 문화를 확립을 시켜서 바로 문화 증진에, 즉 단순한 원불교 문화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 세계의 문화를 증진시키는 데에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원불교가 가지고 있던 그 시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원불교 문화는 정립할 때 바로 시대적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종교적 중심 메시지를 시대적 맥락에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원불교 인문학, 저 같은 경우는 인문학뿐만 아니라 원불교 문화학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원불교 문화학, 인문학을 통해서 바로 종교적 중심 메시지를 시대적 맥락에 재해석하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한 이 내용을 통해서 바로 문화 상품이라든지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문화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다양한 논문들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에드워드 타일러라든지 다양한 국가에서 얘기하는 그 법 안에서의 이야기하는 문화의 정의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원불교 문화는 원불교인인 것 같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원불교인, 즉 어떻게 보면 원불교의 근거에서 교리와 어떻게 보면 삶을 근거해서 생각하고 사유하고 실천하는 그 모든 행위 자체가 바로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한 사회의 지적 생산물의 일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로 원불교 문화는 스스로 원불교인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요즘에 막 저희 원불교 사상연구원에서 나오는 이게 저널 이름도 종교 문화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과연 종교 문화가 무언가라고 하는 최근에 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종교 문화가 무언가? 즉 종교도 어려운데 그걸 종교와 문화를 엮은 것 자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김대열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종교 문화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떤 종교 전승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유무형 자산, 그 전통과 관련된 지식, 그 전통의 표상 체계, 그곳에서 체계화되고 행해지는 실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재생산되고 전승되고 변형되어가는 자산을 바로 종교 문화, 즉 어떻게 보면 앞에 종교 이야기를 바로 원불교 문화를 얘기를 한다면 원불교 문화의 정체성도 바로 이러한 틀에서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종교적 표상, 지식, 실천이 바로 문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원불교인들의 혹은 원불교의 종교적 표상, 그 다음에 원불교 관련된 지식, 그 다음에 원불교인들의 실천의 모습이 바로 원불교의 아웃라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양한 연구들 확인을 하면서 원불교 문화가 무언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좀 찾아봤는데요. 전체적인 그 이야기는 제가 원불교 신문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교단 자료를 봤는데 대다수가 이제 원불교 문화는 이런 문화라는 용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문화 연구 재단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바로 이런 문화는 원불교 문화로 지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런 문화가 무언가라고 봤을 때 바로 이런의 진리에 바탕한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런 상의 진리와 관련된 연관 속에서 형성된 것이 바로 이런 문화고 그것이 바로 원불교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바로 이런 문화 연구재단의 규칙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문화란 원불교 이론주의 사상에 입각하고 과거의 훌륭한 전통에 바탕하고 시대성, 대중성, 세계성을 띤 새롭고 수준 높은 창조적 문화를 바로 이런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대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대중성을 또 가져야 되는 거고 이것이 한국의 문화가 아니라 어떤 세계 문화로의 증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는 사실
변화를 합니다. 따라서 문화 정의라고 하는 것도 혹은 문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원불교 문화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 즉 시대성의 발현 속에서 바로 형성되고 있다. 즉 어떻게 보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메이킹의 과정, ing가 바로 원불교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원불교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라는 표현은 결국 원불교 문화는 태생적으로 시대성, 대중성을 기반한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원불교 문화는 무엇일까? 이게 다양한 이제 자료를 봤는데요.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수 선생님과 신광철 선생님이 그 종교문화 원형 이게 발굴과 활용과 그다음에 킬러 콘텐츠와 관련된 이제 그 연구 보고서를 제출할 때 제가 이제 연구 보조원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와 있는 이제 그렇다면 종교문화 원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제가 응용을 했는데요. 즉 원불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원불교 정체성인 종교적 개성, 그다음에 사상과 실천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다양한 미디어 혹은 매체 형식을 통해서 구현된 것이 바로 원불교 문화. 즉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문화 상품도 어떻게 보면 원불교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원불적인 정서, 원불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식과 방식으로 창출된 문화. 그것이 원불교 문화, 즉 이런 문화다라고 저희가 가설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원불교 문화진흥은 원불교 문화를 창출하고 진흥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술 주제의 원불교 문화의 진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불교 문화를 창출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창출하는 과정은 바로 교단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원불교 교도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그 창출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2세기 원불교 문화 인프라의 구축 방향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양한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불교는 문화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꽤 맞출까 혹은 그것을 더욱더 발전시킬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즉 펼쳐놓은 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를 어떠한 틀로 묶어서 그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저희 그 행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치와 주관들이 있는데 그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없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명확한 기관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제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처음에 이제 그렇다면 어떠한 그 기관 자체가 처음에 없었느냐? 그거는 아닌 걸로 다들 아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원불교 중앙문화원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 폐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그 학술대회 역시도 어떻게 보면 중앙문화원이 가지고 있었던 역할을 다시금 재구축하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불교 중앙문화원은 바로 원불교 문화진흥과 문화교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혹은 제도적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1979년에 세계상의 문화의식을 높이고 문화활동을 증진하며 원불교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9년에 설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양한 금방 얘기했던 문화사회부라든지 다양한 문화관이라든지 다양한 그 문화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문화원의 전반적인 그 지표 과업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론의 진리에 바탕한 이론 문화를 창조하자. 즉 문화에 대한 창조가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원불교 사상과 원불교 문화의식을 배양시키고 원불교 문화예술의 창작 기능을 개발하고 원불교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조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앙문화원의 전반적인 역할과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지표와 과업을 토대로 제가 활동을 봤을 때 대다수가 이제 출판 진흥의 어떤 주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유를 찾아봤더니 바로 중앙문화의 모체가 정화사, 즉 정화사가 해체하고 바로 발전적인 해체를 통해서 중앙문화원이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출판에 대한 집중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원불교 중앙문화원이 폐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이끄는 기관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보면 원불교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불교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 인력 양성과 원불교 문화 사업은
요원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의 그 책자에 보게 되니까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교정원의 문화사회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문화연구재단, 그 다음에 문화사업회, 그 다음에 용어문화재단. 용어문화재단은 그 명칭은 있는데 주요 활동을 제가 찾을 수 있는 자료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쓸까 말까 하다가 저희의 그 기관 목록에 있기 때문에 제가 썼습니다. 즉 이러한 기구들은 원불교 문화예술, 즉 어떻게 보면 그 원불교 문화의 증진에 초석의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문화사회부. 지금 오늘 그 전반적인 문화의 행사는 문화사회부가 주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사회부라고 하는 명칭에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바로 문화와 사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문화사업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에 대한 집중력 자체가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문화기관, 즉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사업회, 그 다음에 용어문화재단과의 역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역할의 중첩과 업무 효율성, 결여의 문제가 도출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한번 봤습니다. 기구를 봤는데 제가 본 기구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기구를 봤습니다. 거기는 문화부와 사회부를 구분을 시켜서 전반적인 문화 행사와 문화 예술과 관련된 지원과 업무는 문화부가 담당하고 대사회적 역할은 사회부가 담당하는, 즉 이원적인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립적이고 명확한 중심기구가 필요하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독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단은 다양한 교화 정책, 어떤 종단의 정책을 만들고 그걸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에 맞지 않게 되면 그 이러한 문화사업 자체가 축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에 관여받지 않는 법인화가 된다든지 혹은 다양한 이제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법인이 되게 된다면 기구를 모아서 다양한 이제 그 문화 행사를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불교 문화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과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원불교 문화재단, 이게 사실 저는 원불교 문화재단보다는 두 번째를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 문화진흥원이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요즘 최근에 한국 콘텐츠 문화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제가 딴 건데요. 그래서 원불교 문화진흥원을 통해서 원불교의 다양한 문화 증진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원불교 문화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자체가 불교문화진흥법을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불교문화진흥을 위한 기관, 단체, 위원회 설치, 그 다음에 불교문화 콘텐츠의 종단적 공동 활용 방안, 불교문화진흥기금 설치, 불교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내용과 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헌법적 조항을 통해 헌법이 아니라 법적 조항을 통해서 원불교 불교 문화를 진흥시키는 과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는 빠져 있지만 지적재산권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다양한 문화 상품을 만들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그 소유와 관련된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즉 어떻게 보면 문화 상품을 만들었을 때 이걸 활용됐을 때 나중에 되면 지적 문제가 재산권의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법적으로 조항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논문에는 여러 가지의 그 이제 불교와 기독교의 다양한 그 최근의 그 문화와 관련된 행사의 내용을 제가 담았는데요.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전반적인 이 문화 인프라뿐만 아니라 거기는 바로 전문적 기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이재 선생님 자리에 계시지만 전자불전 불교문화 콘텐츠 연구소라든지 다양한 불교문화 사업단이라든지 그런 조직 혹은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 인프라를 형성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불교 역시도 사실 제가 기구를 봤을 때 독립적 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독립적 기관을 만들자라고 하는 목소리, 그다음에 이재수 선생님도 그런 목소리를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독립적 기관을 만들기는 더욱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원불교 문화 인프라 구축의 로드맵을 잡아왔는데요. 첫 번째 바로 제도적인 기반, 즉 원불교 문화진흥원을 설립을 통하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바로 종교 문화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원불교 문화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용이 있으면 내용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 인력 양성의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원불교도 다양한 이제 교육적인 부분을 얘기는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지 해설사 교육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문화 인력을 혹은 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바로 전문적인 문화 인력을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른 종단을 보게 되니까 MOU 체결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양한 이제 교육기관과 MOU 체결을 해서 바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립하고 기획하는데 역량을 묻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안양대학교에 기독교 문화학과가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학과는 바로 문화 인력 양성을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즉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문화 기획 혹은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 습득을 시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 문화학입니다. 그래서 원불교 역시도 사실 대학 안에 설치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원불교 문화진흥원의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바로 문화 인력을 양성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원불교 인문학, 즉 100년의 시대가 지났는데 바로 그 100년 시대 후에도 어떻게 현대 동시대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재해석의 장치도 바로 원불교 인문학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큰 틀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 인력 양성, 즉 인력 인프라 구축이 원불교 그 문화재단 혹은 진흥원이 해야 할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통해서 바로 원불교 문화를 창립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다음에 원불교 문화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원불교 문화, 원불교 인문학을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문화는 바로 사회적 소통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문화 행사, 영화제와 같이 어떻게 보면 소통의 장을 확대시키는 거. 그다음에 원불교 문화가 원불교의 한정된 문화가 아니라 바로 공공성을 담보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교류 협력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종교 문화기관과의 교류를 통해서 지금 원불교가 4대 종교와 함께 전주에서 세계 종교문화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류와 협력의 기반이 되는데 그 문화 행사 역시도 단독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종교 기관과 협력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문화 사업회라든지 등등의 예술 그다음에 미디어 랩이라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관과 네트워크 즉 원불교 문화재단이 허브 역할을 하는 어떤 기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불교 문화 콘텐츠 개발 지원. 아까 이재 선생님이 불교 학자 중에 최초로 이제 불교 문화 콘텐츠로 학위를 받으셨는데 사실 원불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후에 문화 인력 양성을 통해서 원불교 문화 콘텐츠와 관련해서 학위가 나오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전달할 말씀입니다. 바로 원불교의 시대화. 그래서 원불교 문화진흥은 저는 새로운 정신개벽의 마당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4차 혁명도 어떻게 보면 물질의 개벽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신개벽도 지금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재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원불교 문화는 지속되는 물질개벽의 세계를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조화로운 낙원세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에서 찾아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요. 이것이 원불교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저는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